이 더글라스 롤스가 논문에서 아까 같은 그런 주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더글라스 롤스가 1982년에 쓴 책에서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경제사에서 스트럭처, 구조와 변화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돼서 한국말로 된 책은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제사의 과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경제의 구조와 경제의 성취, 퍼포먼스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 아까 거기서 조금 더 이게 말이 달라졌는데 경제 구조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까는 constraint, evolving constraint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 변화해서 경제 구조와 성취,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경제 구조가 뭐예요? 바로 경제 구조가 제도 아니겠어요? 그죠? 자본주의 제도, 이 경제 구조잖아요. 또는 인구가 몇 명이냐. 경제 정책을 선택할 때 인구가 적은 나라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선택하는 정책은 달라질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은 땅덩어리와 자원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한 정책은 뭐예요? 인구 유입 정책. 그것도 가난한 사람도 유입하지만 이왕이면 기술자들, 지식인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어떻게 하면 유럽에 있는 브레인들, 지식인들, 기술자들을 대거 끌어들이느냐. 이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이렇게 스트럭처라는 것은 경제 제도 또는 인구 또 기술, 어떻게 하면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게 다 경제 구조죠. 아까 컨스트레인트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 구조예요. 그런가 하면 퍼포먼스는 뭐냐? 성취, 경제 성장이 퍼포먼스죠. 아까 거시경제학의 목표 있죠, 목표. 경제 성장, 그다음에 경제 안정, 그다음에 분배. 이게 다 퍼포먼스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를 좋은 경제라고 그래요? 경제가 발전하면 좋죠. 안정되면 좋죠.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되면 좋죠. 이런 걸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목표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경제 구조와 경제 성취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경제사가 저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구조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제도, 기술, 인구. 아까 참 얘기를 하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냉전체제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더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결국 그 고민이에요. 아니 누가 자기 나라 망가뜨리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독재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도는 선해요. 근데 결과가 나쁜 뿐이지. 심지어는 몇 천만씩 잡아 죽인 폴포트 정권이나 캄보디아에 등소평이나 등소평이죠. 모택동이나 문화혁명 때가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다 이유가 있었겠죠. 뭐 사람 죽이는 게 좋아서 그렇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목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믿어줘야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일종의 이념이죠. 이데올로기. 그것도 역시 그 사회 하나의 스트럭처, 컨스트레인트, 구조예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아까 얘가 얘기했죠. 이런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걸 이론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론화를 해야 그냥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화를 해야 그걸 당장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론화하는 것. 이게 경제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론화를 위해서 어떤 이론이 필요할까? 우리가 미시경제학 또는 이 경제 이론에서는 한계 이론, 균형 이론 이런 거를 중시 여깁니다. 사실 이것이 경제학이 오늘날 경제학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보면 주로 이제 한계 효용, 한계 생산력 이런 한계 마지널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 그래서 미시 경제학, 현대 경제학의 그 중요한 이론적 도구는 한계 이론, 균형 이론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경제학이 굉장히 정교화됐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했던 경제사를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필요할까? 더글라스 노울스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론. 소유권 이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시장에 맡기냐, 정부가 주도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좋을까? 또 만약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회 제도를 어떻게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권리에 대한 얘기니까 법학하고 좀 가까워요. 법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법학하고 좀 가깝죠.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목표를 위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또 한유총 사태라고 그러는데 유치원의 소유권 문제. 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니까 유치원 건물을 사적 소유권으로 소유를 봐야 되냐, 공익을 위해서 사회 기증한 걸로 봐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한국경제론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또 여기에 대해서 다룰 건데, 아무튼 이 소유권에 대한 이론. 이번 학기에 이제 경제사에서 배울 때는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인류 역사의 발전은 결국 소유권 확대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 정부에 대한 이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별할 때 아마 가장 또 두 번째 큰 거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정부가 중요한 기간 산업을 국유화해서 운영을 하고 정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전체주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개입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통제 경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의 핵심이죠. 반면에 시장 경제라는 것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 주체 개인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경제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 시장이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운영되게 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좋으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나 행정학과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철학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돼요. 요새는 또 심리학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사를 이론화하려면 종전의 것 같이 그냥 경제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학과 인접학문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제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공부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런 경제학을 공부해보면 최근에는 다 수리화돼서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경제학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1, 2학년까지는 괜찮아요. 3, 4학년으로 가면 더 수학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한 단계 더 뛰어요. 그래서 수학과 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들을 정도로 수학이 어려워져요. 적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막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경제사도 만만치 않게 필요해요. 왜? 이렇게 많은 인접학문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경제사를 이론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 경제사의 과제는 뭐냐? 이론 경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두 번째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경제사 연구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아마 아담 스미스를 얘기할 거고 또 칼 막스도 얘기할 거고 거시 경제학을 만든 케인즈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 내가 아까 소개한 더글라스 노스는 제도주의 경제 사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제도주의 경제 사학을 공부한다 그랬는데 이 제도주의 경제 사학을 창시한 더글라스 노스는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의 주된 관심은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가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가르쳤던 과목이 뭔지 아세요? 경제학 가르쳤나? 도덕 철학 교수였어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그 당대에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가장 학문의 최고봉이 철학이었어요. 도덕 철학. 처음엔 논리학 교수로 글래스고우 대학에 갔다가 1년 후에 도덕 철학 교수로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 철학이라는 과목에서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자연신학이라는 과목이고 두 번째는 윤리학이고 세 번째는 법학이고 네 번째는 정치경제학이었어요. 아담 스미스는 법학, 도덕 철학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도덕 철학을 가지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왜 한 사회에 질서가 잡히는가 이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질서 잘 잡혀 있잖아. 뭐 질서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18세기 계몽주의 학자들은 한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해서 잡히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 내가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고대 사회가 있고 중세 사회가 있는데 유럽의 중세 사회는 봉건 사회라 그러죠. 봉건 사회 그럼 우리는 이제 구닥다리를 봉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럽에서 얘기하는 봉건 사회라는 것은 그 요새 얘기하면 분권 사회 같은 비슷한 거예요. 지방자치 분권 사회. 지방의 소영주들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전체 국가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 왕은 그냥 봉건 여러 영주들 중에서 우두머리 정도.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과 싸울 때 왕이 모여라 그러면 영주들이 쫙 모여서 같이 전쟁 나가고 전쟁 갔다 와서 다시 흩어져서 자기 영지에 들어가고 국민들은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영주의 백성일 뿐이지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한 분권 사회. 이걸 우리가 봉건 사회라 그래요. 이게 유럽식 피어달리즘, 봉건제 사회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서 배워서 알듯이 이 분권 사회가 15세기로 종말을 구하고 이제 왕이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에요. 나라에 따라 다른데 왕이라는 개념이 십제군 전쟁 당시에 이미 있었어요. 영국에도 왕이 있었고 프랑스에도 왕이 있었고 저기 신성 로마 제국에도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또는 동양의 왕처럼 절대 군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봉건 영주들 중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점점 봉건 영주의 힘이 약해지면서 왕의 힘이 커져서 결국 나중에는 절대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15세기, 16세기로 가면 중세적 분권적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왕 중심의 국가 개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절대주의 시대는 아직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는 누구냐? 왕인 거죠. 그러다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국민국가가 나중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18세기, 19세기의 일인데 아무튼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세가 15세기 정도의 중세적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 근대적 모습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조그만 단위의 분권사회가 국가라고 하는 큰 단위로 바뀌어지니까 질서가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거에 봉건 영주 안에 살 때는요,
한 마을이 한 장원이에요. 이 시대에는 질서 잡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만나는 사람이 몇백 명 되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서 한번 찍히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질서에 순응하면서 질서가 잘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국가가 되니까 단위가 넓어졌어요. 독일만 해도 약 300개의 공국이 합쳐서 독일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동도 자유롭고 다른 지역에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익명의 자유를 누릴 때 행실이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는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 고향이 이제 지방의 조그만 도시인데 하루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꼭 아는 사람 여러 명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함부로 데이트도 못한대. 소문 금방 난대. 그런데 서울 오니까 너무 좋대요. 뭐가 좋니? 그러니까 아무도 날 몰라서 좋대. 익명의 자유예요. 내가 누구랑 데이트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죠. 사람이라는 게요. 자동차 뒤에다가 자기 이름 이만하게 사진 써붙이고 다니면 운전 조심해서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성직자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운전 조심해서 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 가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운전 기술을 총동원해서 난폭 운전을 해서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때 갔더니 이제 약속한 사람이 안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교수님 보기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제가 뒤따라갔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내가 알아서 그렇게 난폭하게 안 했겠죠. 나는 지금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막 급하게 가는 건데 그걸 다 봤대요. 우리가 차 뒤에도 자기 사진 이만하게 붙이고 그 사람의 직책까지 붙여놓으면 조심해서 운전할 것 같아. 근데 뭐 그것도 프라이버시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아무튼 익명성에서 오는 자유함이 있는 대신에 무슨 부작용도 있죠. 인터넷도 그러잖아요. 댓글 달 때 익명을 보장되니까 막 마구잡이로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자, 그래서 실명으로 하자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자유가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실명제를 안 하고 있죠. 댓글 실명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아무튼 사회가 커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익명의 자유를 사람들이 누리다 보니까 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사기도 많아지고 도둑도 많아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나쁜 짓 하고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 이게 바로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유럽 지성인들의 과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부가 강해서 리바이어던을 쓴 홉스 같은 사람은 정부가 강해서 뭐 리바이어던이라는 바닥 괴물을 말해요. 성경 잠언에 나오는 바닥 괴물 리바이어던인데 그런 아주 괴물 같은 힘센 정부를 만들어서 나쁜 놈들을 자꾸 잡아서 족치면 사회 질서가 잡힌다. 그러면 사회 계약설도 등장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가 말살된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성품 안에는 사회 질서에 순응하려는 성품들이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또 남에게 공감을 받으려고 하는 성품. 이건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한 성품이에요. 이런 도덕감정들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대의 학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가. 그게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의 여러 학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아담 스미스도 역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그 책들을 쓴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의 질서를 잡을까 하는 것이었어요.